예,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료 의원이신 차지호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차지호 의원께서는 이 AI 대전환의 시대에,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AI를 국민 생활과 또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는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보고 이 AI 기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공공지능 개념을 어떻게 정책화할 것이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더더욱이나 유엔의 여러 산하 기관들의 어떤 AI 기능을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AI 허브로 만들기 위한 아주 활발한 활동도 해 오셨고 또 큰 성과도 지금 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AI 플랫폼으로서의, 국제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 보자, 실제적으로 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여러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그동안 동료 의원께서 이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민병덕, 한 분은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하셨었고, 이소영 의원님이 한 번 하셨었고, 오늘은 특별히 차지호 의원님을 모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차지호 의원님은 국경 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글로벌 현장 활동가이기도 하셨지만 유수 대학에서 직접 강의도 했던 교수님 출신이시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 출신이십니다. 오늘 강의가 아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는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다음 주는 이 소회의실 대관을 사무처에서 미리 다 해놔버려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쉬어가고요. 예?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요새 이제 뭐 코스피 워낙 변동폭이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집권했던 때에 비하면은 아주 몇 배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는데, 코스닥이 여전히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우리가 코스닥과 비슷한 과창판이라고 하는 상해 거래소에 우리 코스닥과 같은 이런 거래 시장이 있는데, 그 과창판보다도 훨씬 지금 뒤떨어진 지금 우리 그런 시장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와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지호 의원님을 특별히 박수로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특해서 지금 자료집이 없죠. 매주 아주 고급스럽게 인쇄된 자료집을 배포해 드렸는데 오늘은 없습니다. 안 만드시겠대요.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겠대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질의응답식 강연이 되지 않을까? 박민규 의원님 졸고 계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교수 생활해가지고 강의록이 많습니다. 제 AI나 AI 경제, AI 노동 문제에 대한 강의는 15주 정도 강의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씩 15주 정도 토론식 강의를 카이스트에서 진행해 왔었는데, 그거를 미리 안 드린 이유는 이 정해진 대로 강의를 슬라이드 가지고 하면 일단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재미가 없는다고 막 노잼 의원이라고 부르는데, 재미까지 더 없으면 선배님들한테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조금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그 의원님들이 평소 가지신 질문,
그 이 질문이라는 건 AI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각 상임위 활동하시고 원래 분야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코어 질문들이 다 지금은 AI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AI가 노동 문제랑 어떻게 연결이 될지, 환경 문제랑 어떻게 될지, 정무위나 정보위랑은 어떻게 연결될지, 그리고 국방위의 업무랑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조금 토론하듯이 주고받으면서 얘기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진 생각들을 얘기를 하려면 의원님들이 살아오신 몇십 년간의 역사에서 왜 지금 여기 다 앉아 있는지, 왜 AI 강의를 들어왔는지 다 이유가 있듯이 저도 AI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김태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지금부터 한 20년이 조금 넘게 전에는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사회 같은 데서 일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유엔기구, 유엔 난민기구나 이런 데서 같이 연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었는데 왜 제가 AI를 하게 됐냐. 좀 이상하잖아요. 저 가장 열악한 지역,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뭐 북한 같은 지역의 그런 컨텍스트에서 일하다가 왜 제일 최첨단 이 AI를 하게 됐는지. 근데 저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 이 인도주의 활동가 의사로 일을 할 때 그 처음 봤던 환자들이 난민들이었잖아요. 그럼 난민들이 당연히 의사니까 왜 아플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의사들은 뭐 진단이 돼야 치료를 하니까. 근데 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조금 편안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환자들이 아니었고 그 난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난민들이 왜 아플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그분들이 가지신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망가져서 아프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결론이었고 그거는 사회역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그 수많은 연구들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아마 김윤 교수님도 저는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김윤 의원님도 원래 하시던 분야가 그쪽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 사회 시스템과 그런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들은 특히 난민이나 인도적 위기 지역에서는 정치가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현재 정치가 실패했어도 그렇지만 과거의 정치가 실패해서 그랬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제가 현장에서 일하고 또 카이스트에서 교수하기 전에 영국 저희는 만체스터라고 부르는데 만체스터 대학의 교수로 일했을 때는 전공이 글로벌 위기였습니다. 인도주의학. 한국엔 생소한 인도주의학과 교수였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교수로서 처음에 집중했던 부분은 그 건강의 정치적 결정 요인.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가 사람들의 삶과 건강을 망치는가 그리고 굉장히 뚜렷하게 관계가 있었어요. 정치가 망가진 지역 그리고 사람들마다 가진 권력의 차이가 실제 평균 수명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진 아픔의 정도, 사회적 고통의 정도랑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했던 거는 이 정치적 시스템을 어떻게 그래도 아예 망가지지 않게 고쳐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같이 일하던 국경 없는 사회 회장이었던 이제 전 회장이죠. 있던 동료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만약에 과거의 정치적 실패를 이제 현재 이제 죽음이나 고통으로 만들어지는 거에 그냥 대응하는 거면 우리는 일단 땜질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래 정치적 시스템을 고쳐나가서 이 사람들 생명을 구하려고 했으면 아마 한 40년 전에 해결이 됐을 거다. 유엔이나 이런 기능들이 한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회복되고 정상화돼 나갔을 때 그 다자주의가 어떻게 보면 피크에 가 있었을 때 해결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때가 제가 일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리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12년 정도 전이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원인들을 조금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한번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막대한 원조를 퍼부었었거든요. 그리고 원조를 퍼붓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들이나 이런 거는 사실 몇 주 단위에 도착하게 됩니다. 몇 주도 안 걸리죠. 송금하면 또 뭐 바로 실시간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왜 경제적 자원들이 이렇게 그런 국가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쑥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그 아프가니스탄의 건강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될까? 사회 시스템은 왜 회복이 안 될까? 그게 과연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이기만 할까? 보다 이제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하기가 쉬워요. AI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잖아요.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새로운 지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지능 체계는 뭐냐? 그럼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에요. 다 우리의 그 브레인의 역할들에 가지고 교육을 장기간 받고 그래서 고급 인력이 돼서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회계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인적 자원들이 그 국가의 사실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국은 반대의 경우지만 수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그리고 인도적 위기에 있는 국가들은 그 교육 체계를 안정적으로 30년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툭하면 전쟁 나고 툭하면 이제 사회 불안정성 때문에 무너지고 하니까 결국 가장 근본적인 바틀락 병목이 됐던 거는 그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 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만큼 불평등한 게 없고 그것만큼 불평등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뭐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이 30년 이상 장기적인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교육체가 유지되지 않으면 과학자도 나올 수도 없고 의사도 나올 수도 없고 뭐 정치인도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 안에서 이제 외부에서 경제적 지원이 되건 어떻게 되건 그 국가들은 회복되지 않고 경제도 의료 시스템도 이 모든 게 낙후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의 다른 이게 레슨을 주죠. 왜냐하면 한국은 저희 세대 혹은 저희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든 교육에 힘을 실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 체계 안에서 한국은 그 수많은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굉장히 성숙한 대로 유지가 됐고 우리 경제 수준 혹은 다른 수준보다 교육 수준이 훨씬 더 높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어떤 방식 원조가 오든 아니면 산업적인 기회가 있든 이게 차곡차곡 한국의 산업 혹은 민주적 시스템으로 쌓여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과 다른 가난한 지역 국가들을 지금 그리고 열악한 지역 국가들을 결정짓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10년 전에 11년 12년 전에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 쪽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했던 분들이 그 나중에는 좀 연세 드시고 나서 다 교육 문제에 헌신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교육 문제를나 아니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요? 그 국가 컨텍스트 안에서 가난한 나라들 안에서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의원님들이 보셨던 것처럼 저는 알파고를 딱 봤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딱 이기는 걸 보고 아 이게 게임 체인저다. 그리고 인간이 우리 사회가 왜 불평등 중에 가장 근간이었던 그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자체를 그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혹은 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국가 간에도 차이가 나고 글로벌 노스랑 사우스랑도 차이 나고 한국 안에서도 우리는 교육의 정도, 학력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가장 큰 불평등을 감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특히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격차에 민감하죠. 우리가 학력 사회라고 부르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휴먼 인텔리전스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본의 값을 매기는 국가고 그게 가장 심각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한국의 발전에 힘이 됐으니까. 그런데 AI가 이 우리 근대 사회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불평등의 양상을 차이의 양상을 혹은 우리가 벌려놨던 격차의 양상을 한꺼번에 단기간에 뒤집거나 패턴을 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목은 또 근사하게 글로벌 AI 경제의 미래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전제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가 AI가 요새 느꼈던 것처럼 이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훨씬 높은 확률로 지금의 AI가 가진 지능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지능의 핵심은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고 디지털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해도 우리가 디지털 지능은 공유해도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에게 서비스되고 있던 지능을 10억 명에게 제공을 해도 비용이 100배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한 서버 비용 한 2~3배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나눠도 사실상 큰 돈이 안 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능 자체가 뭐 챗GPT나 클로드 써보시면 알겠지만
똑똑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에서 교수했었고 그 맨체스터 대학도 노벨상 수상자가 30명 가까이 나온대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거기서 이제 그 학과장과 비슷한 그런 교수를 했었고 공부도 길게 했었고 인간지능에서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편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AI보다 똑똑한 생각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AI 자체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넘어서 이 디지털 지능은 세상의 모든 지식에 다 있어요. 저랑 똑같은 정도의 지능 갖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좀 덜 똑똑하다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지식에 다 있는 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 이 AI라는 지능은 디지털 지능으로서 전 세계 모든 지식에 다 있다. 두 번째는 나눠도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이 전제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AI 미래가 뭐 엄청 다양하고 불확실할 것 같지만 실제 불확실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뭐 100%올 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원님들과 나누고 좀 서로 질문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 100%올 미래, 이 지능이 디지털 지능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시대에 갔을 때 과연 우리 각 상임위의 업무들은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그리고 그 상임위 업무라는 게 22대 국회 안에서 아마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으로 민주당 의원으로서 국회를 넘어서 돌아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선배님들께 정권 재창출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저같이 계속 미래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예측하는 사람은 그 정권 재창출의 문제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정부에 굉장한 성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은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조금만 얘기 더 하고 이게 선배님들이랑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 하나는 글로벌 경제니까 먼저 그것부터 출발을 하시죠.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이 어떻게 앞서갔냐라고 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인텔리전스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산업 기술을 우리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벌려놨고 유럽 지역에 비해서 벌려놨고 그리고 한국이 국방 강국이 된 거는 한편으로는 우리 뭐 의무적으로 모든 그 청년들이 군대에 가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 숫자를 확보한 것도 있지만 국방과학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 기술이 다른 국가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에 대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디지털 인텔리전스가 전 세계로 변하고 전 세계 휴먼 인텔리전스를 변한다고 하면 어디에 가장 영향을 줄까? 레거시 휴먼 인텔리전스가 잘 구축되어 있는 한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가 AI 전환으로 해서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휴먼 인텔리전스, 레거시 휴먼 인텔리전스는 없고 인재풀이 없고 굉장히 열악했던 나라들이 이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미국이나 중국 같이 AI를 아예 파운데이션 모델을 들고 선도하는 국가와 유럽 간의 격차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더 중요한 거는 이 격차는 그리고 커진다 하더라도 그다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격차는 유럽 같은 국가들과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질 것입니다. 그 말은 한국이 가진 과학기술, 산업기술의 격차와 산업기술이 베트남과 같은 국가와 격차가 나던 게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가진 기술적 우위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청년들 똑똑하잖아요. 왜 똑똑하냐? 이게 빡센 교육 시스템 안에서 서바이벌한 친구들이니까 이게 똑똑하죠. 그런데 한국의 청년들이 AI랑 협력했을 때 나오는 산출물이랑 저기 뭐 베트남 혹은 베트남은 너무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케냐 같은 나라에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청년들, 기본 교육만 받은 청년들이 AI랑 협력해서 일했을 때 만드는 생산력이랑 차이가 그다지 안 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들도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회사들이 만드는 격차들, 지금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소기업들이 AI랑 협력을 했을 때 만드는 산업기술들, 한국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격차들은 아마 아무 차이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수출에 바로 영향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과학기술, 이런 지능의 격차, 시스템의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 국가 간의 산업기술의 격차가 줄어든다. 그럼 한국이 어떻게 우위를 점할 것인가? 현 상태로는 안 됩니다. 현 상태로는 아마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 안에서 가졌던 이점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메가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건데, 두 번째는 국방위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서 뭐 아니면 가자에서 폭탄 때릴 때 AI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동화된 어떤 그 표적 혹은 뭐 로봇 AI 로봇, 군사 로봇 이런 부분들로 안보 영향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글로벌 크라이시스 분쟁 지역에서 일을 했잖아요. 저는 더 큰 걱정이 지금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이 AI로 무장하는 거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안보의 변화는 무엇일까? 아마 생각을 하던 분들이 많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은 얼마 전에 이제 국제 포럼에서 제가 그 미 국무성 전 차관보를 만났어요. 그 차관보의 역할은 군사와 군축 문제를 평생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저랑 생각이 일치했던 게 이 부분인데, 아까 과학기술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과 유럽 그리고 개발도상 간의 격차가, 군사기술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 줄어드는 격차가 뭐냐면 국가 액터와 비국가 액터, 그러니까 비국가 액터는 반군이나 테러리스트 이런 그룹들 간의 과학기술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군사기술 격차가. 그 말은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나 비국가 액터들이 과학기술로 굉장히 후졌거든요.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국가들은. 그런데 사실 카이스트에서 교수들도 아니고 박사과정, 똑똑한 박사과정 학생들 한 5명에서 10명만 문에 가둬놓고 교수들 하듯이 6개월 안에 생물학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주겠다 하면 만들어냅니다. 이 기술 자체가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비국가 액터들과 국가 액터들과 격차가 크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은 전 세계 전쟁에 지금 우리는 중동에서나 우크라이나 전쟁만 생각하잖아요. 90% 이상 혹은 95% 이상의 전쟁은 이런 비국가 액터들, 반군들, 그리고 테러리스트 그룹들과 정부군 사이 혹은 그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인지도 못할 정도로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는 그 전쟁의 영향이 굉장히 국소적인 거죠. 그런데 이 분쟁이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그 줄 중에 수백 개의 전쟁 중에 10%만 가지고 있다 해도, 생물학적 무기를 10%만 확보했다 해도 아마 전 지구는 우리의 안보 질서 자체가, 이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국가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 특히 중동 같은 지역에서 분쟁들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서 분쟁의 수가 확 늘어나고 그 중에 10% 정도가 그 생물학적 무기를 확보했다.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군사 안보의 균형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동아시아가 중요하지만 이 안보의 축이 중동이나 그런 비국가 액터들이 전쟁을 많이 하는, 여기는 비국가 액터들은 별로 없죠. 국가 간의 전쟁이니까 통제되는 전쟁이고, 그런 데로 축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물학적 무기의 특징은 감염되고 하면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중동이 만약에 있던 테러리스트 그룹 코로나 바이러스를 혹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코로나 같은 팬데믹을 한 번 더 겪을 수도 있고 항시적인 이제 생물학적인 혹은 팬데믹 같은 영향력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 AI로가 기술들이 이대로 유지됐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질서의 변화들은. 근데 우리는 이따 뭐 다른 예들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AI를 산업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까 이런 문제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글로벌 경제. 근데 글로벌 경제에 당연히 안보 문제에 영향이 되고 과학기술, 산업기술의 격차들 문제가 되고 이렇죠.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들 국내 문제로 돌아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연금 문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은퇴 연령 문제 조정하고 있을 때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AI가 청년들 한 30대 초반 혹은 20대 한참 머리 좋은 친구들과 AI가 결합해서 일을 할 때랑 그리고 한 68세 은퇴 연령이 지난 분들이랑 일을 할 때 생산력의 차이가 날까요? 오히려 생산량들은 60대 후반분들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다른 지능들이랑 일을 해본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키는 일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제 상사들한테 결과 내면 나이 많으신 은퇴 직전의 상사들이 이거 보고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의원님들도 직접 뭐 이렇게 뭐 연구하시고 뭐 생산하시는 거 아니고 보좌관들이 가져오면 비서관들이 가져오면 그거 보고 좋다 안 좋다 하고 이렇게 다시 되돌려 보내잖아요. 인공지능의 일하는 방식이 이거랑 더 닮아 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키고 갖다 좀 우리가 검토하고 다시 해라. 검토해라. 다른 지능들과 일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생산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되고 또 AI에 비해서 사람이 가진 강점은 인간화된 경험, 인간화된 지능인데 그건 또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죠. 그럼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20대 청년들보다 70세 그 이제 고령 인구로 가는 그룹들이 경제 생산성이 더 높다. 그럼 과연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은퇴를 유지해야 되냐?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특히 이제 저출생 고령화로 가는 시기에 은퇴 연령이 사회적 생산성으로 보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가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가 그 은퇴 후 교수 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연령이 지나고 나서도 교수를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연구 펀딩을 계속 받아온다는 얼마 이상 받아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내 월급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전제하에.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더 간단했어요. 카이스트 교수들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세 넘어가서 은퇴하기 직전 몇 년 이 연구 생산성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교수를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연구 생산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 은퇴 후 교수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도 특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은퇴 연령 자체를 놓을까 말까에 대한 논의가 지금 돼야 되지 뭐 두세 살 정도 더 높인다 안 높인다 이 논의를 할 때는 아닙니다. AI 전환 과정 안에서. 근데 다른 딜레마가 있죠. 그 다시 정권 재창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이재명 정부 다음에 우리 대선에 가장 큰 리스크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극복하자 이대로 가면 정권을 잃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겹쳐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대체고 학생들 스타벅스 사태나 뭐 이런 것들 좀 보는 20, 30대 혹은 10대 층의 극우화되는 과정들 한쪽이 있고 다른 한쪽은 AI는 100% 반드시 크게 영향을 줄 건데 노동 문제입니다. 이건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문제의 속도가 이재명 정부 한 4년 차, 5년 차 정도 되면 감당 못할 정도의 실업률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층의 고실업, 우리 IMF 때보다 더 심한 고실업 혹은 직업의 전환들, 특히 이제 신입들을 뽑지 않은 세계로 갈 거니까 그것과 지금의 청년들의 보수화 혹은 극우화 경향들이 겹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때 우리가 정부가 넘어갔던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위기 자체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그 정부가 보수건 진보건 전환이 된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반드시 국민들은 현 정부의 책임을 묻지 그리고 대안을 찾게 되지 뭐 현 정부를 유지하려는 성향들은 좀 약해지죠. 그런데 AI가 노동 문제나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그게 청년층에 집중이 된다.
그리고 청년층은 지금 대안 담론이 있어요. 그 보수화, 극우화되는 그 굉장히 이상한 담론이긴 하지만 그 대안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불씨를 꺼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그 AI가 가장 정치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이 문제는 조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돼? 우리를 쉽게 말하면 세뇌시킬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정치적 신념이나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우리가 가진 신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신념에 가지고 투표를 하거나 혹은 중도층은 그때그때 접하는 정보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정보 환경, 그 인포메이션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지금 다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아마 95% 정도는 디지털로 돼 있는 정보에서 직접 얻거나 사람한테 정보를 얻더라도 그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디지털 정보 생태계가 누가 큐레이션을 하느냐, 내가 정하는 정보들 누가 결정하느냐, AI 알고리즘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이스트에서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교수하면서 미래학자들이랑 같이 일했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거기 부임하고 하니까 뭐 다음 대선 결과를 맞춰봐라 이렇게. 네가 미래학자면 다음 대선 결과를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몇 년 전인데도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 다음 대선 결과를 모른다. 그런데 한국의 다음 대선을 결정할 수 있는 5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답이 뭐 5명 중 여러 그룹들이 있겠지만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답은 그 미국 서부에 구글에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짜는 수석 엔지니어들 한 2-3명 그걸 총 책임져서 결정할 수 있는 2-3명이 한국의 다음 대선 결과, 태국의 다음 대선 결과, 그리고 뭐 전 세계 주요의 거기의 대선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상 예도 있어요. 그 캠브리지 아날리티카라는 선거 컨설팅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 200개의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선거 컨설팅으로. 근데 200개 선거의 대부분이 이겨서 블랙시트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겼냐? 그건 제가 원래 있었던 그 퍼블릭 헬스 공공보건 내 영역에서 가지고 온 개념인데 마이크로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우리 캠페인은 대중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자, 여러 개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똑같이 던지는데 마이크로 타겟팅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있는 개인 정보를 긁어와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에 각 사람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안에 예를 들어 보면 민주당에도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미국 공화당에도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민주당에는 다 낙태를 반대하는 찬성하는 메시지, 공화당에는 다 낙태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공화당에서도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낙태를 찬성하는 쪽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를 쪼개면 쪼개고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이제 선거 행동들은 더 많이 변하게 돼 있어. 확률적으로 한 5% 바뀌게 될 거든. 5%가 바뀌는 건데 대부분의 선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무서운 거는 그 캠브리지 아날리티가 사실 한국의 저번 지방선거에도 찾아왔었어요. 우리 지방선거 모 광역지자체장한테 민주당 계열의 광역지자체장에게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렇게 개입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왔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를 끌고서 사왔던 게 아마 노출이 돼가지고 아마 그게 멈췄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개인정보를 사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들은 계속 시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작년인가 개보위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이게 한번 걸렸어요. 페이스북인가 이게 정치 무슨 컨설팅 어디에 정보를 팔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우리가 막았었는데 근데 이게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케이스가 무서운 거는 그때 AI 기술들이 도입되기 전입니다.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AI 기술들 도입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구글 같은 회사는 AI 알고리즘도 있고 유튜브 플랫폼도 있고 실상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결정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는 구글 CEO와 거기 수석 엔지니어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들이 못된 마음을 먹지 않기를, 못된 마음을 먹고 전 세계 선거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근데 그들이 선의만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실제 AI가 공공 시스템, 좀 이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 시스템에, 의료 시스템, 교육이나 금융에 AI로 전환되는 과정에 그들이 플랫폼을 걸고 안 걸고가 AI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게 돼버렸을 때, 전 세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 따라서 어떤 정부들은 소버린 AI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그룹들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냥 플랫폼을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구글 입장에서는 회사의 생존이 달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선 결과를 사실 CEO가 수석 엔지니어를 불러서 쏙닥쏙닥 하면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업이 하는 기업이 알고리즘 바꿔도 대한민국은 알 수도 없고, 안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국내법에 영향을 받는 기관을 이것에서 영향이 없는데 그 선의가 선의로 유지가 될까? 그럼 우리 또 질문을 던져봐야죠. 트럼프는 왜 트럼프 소셜을 만들었나? 일론 머스크는 왜 트위터를 사가지고 X로 이름 바꾸고 그 알고리즘을 장악했냐? 정치에 참여했던 일론 머스크 같은 그 기업인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렇게 갔던 사람이 왜 트위터를 사가지고 X를 바꾸고 그 알고리즘을 장악했을까? 선의를 가지고 장악했을까? 이미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가 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을 맞이하고 윤석열 이후에 헌재재판소 앞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극우 그룹들, 그리고 지금 학생들, 우리 아이들의 극우와 이 모든 것들이 이 디지털화된 정보 시스템과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AI가 실제 우리가 무엇을 접하는지를 결정하고 큐레이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 선거나 일부러의 의도성은 없다 하더라도 상업적인 의도성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로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정치적 의도성을 갖게 되는 시대에 왔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AI 전환은 우리가 AI 경제 산업에서 우리가 소버린 AI를 만들고 이런 문제를 아득히 떠나 있습니다.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안착됐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바뀌어 나가면서 처음에 굉장히 천민적인 자본주의, 아동 노동시키고 8살짜리 아이들 10몇 시간 노동시키고 이랬던 게 정치적 발명들에 의해서 노동법도 만들고 복지국가의 원형들도 만들고, 이 모든 거는 산업혁명의 기술이 만든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발명한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모든 변화들은 산업혁명이 만드는 이익도 있겠지만 그게 초래했던 수많은 위기들은 정치인들이 증기기관 발명하지 않았지만 노동법도 발명하고, 정치인들이 그 복지국가의 원형들도 발명하고, 정치인들이 근데 우리 정치 시스템에 많은 원형들을 발명을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럼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할 거냐? AI 시대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반도체 그게 오냐 안 오냐에 대한 문제가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해결해야 될 큰 숙제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집중하는 것은 기업들이 더 잘합니다. 의회에서 아무런 신경을 안 쓰셔도 기업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고 이게 가면 그 기업에 있는 AI 하는 그룹들, 전략 짜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도 많고 훨씬 더 전략적인데 왜 우리가 나서 가지고 꼭 온 에너지를 거기에 써야 됩니까? 저는 정치인의 역할은 이 AI 시대가 만드는 글로벌 안보 질서의 변화들,
글로벌 산업 질서의 변화들, 우리 노동 문제의 변화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기업인들이 AI를 발명하고 더 나은 모델들 발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차세대 정치 시스템, 차세대 민주주의 시스템,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우리는 정치적 발명을 해야 되는 일종의 그 발명가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에 더 가깝죠. 그리고 한국의 위치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에 했던 위치랑 지극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산업화를 했고 뒤늦게 민주화를 했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가면서 그거를 재빠르게 추격을 해서 따라잡았던 게 한국의 역할이고 우리는 뭐 일단 민주화도 그렇고 산업화도 그렇고 추격하는 위치였지만 재빨리 하는 건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에서 100년이 넘게 걸렸던 건 우리 1, 20년 만에 해결해 보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위치는 이 AI가 만든 변화에서 가장 미래가 빨리 오는 나라가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술력이 더 좋다는 부분이 아니보다 일단 미래가 제일 빨리 오는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이. 그래서 이 저출생 고령화도 제일 어떻게 보면 빨리 오고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된 편이고 AI 생태계에서 한국이 가장 재빠르게 전환돼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챗GPT나 이 이용률이 인구당 단위로 보면 거기에 유료로 구독하는 비율이 전 세계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게 얼리 어댑터라는 게 아니고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과 AI 시스템이 가장 먼저 통합된 나라가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고 우리 국민들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질문들을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냐.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두 가지 생산 요소를 갖습니다. 가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자본과 사람. 자본이 돈을 벌고 노동자가 기업에 고용돼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쨌든 한국 전체 시장을 형성을 하는 거죠. 돈을 버니까 노동자들은 월급 받아서 돈을 벌고 기업은 자본을 투여해서 그 자본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돈을 벌고 이게 전 세계의 그 GDP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I 시대는 지금 트렌드는 노동 없는 생산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 없는 자본, 사람 없는 기업, 기업이 더 이상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자본의 힘만 가지고 기술을 사고 자본의 힘만 가지고 이건 꼭 AI 기술 본인들이 개발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AI를 구독하면 되잖아요. 비싼 돈 주고. 그 AI를 자본의 힘만 가지고도 사람이 하던 일들을 대부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하지 않아도 사람을 조금만 뽑아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AI랑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사람을 더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트렌드는 이미 IT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산업계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고 청년 실업 특히 고학력 여기 학생들한테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런 산업혁명이 이제 저임금 노동부도 대체했었던 거 반대로 AI는 사실상 모든 직업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체되는 데는 비싼 직업, 법률 변호사, 법률 그 보조인들 그리고 노조가 없는 회사들 이 두 군데부터 먼저 바뀌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본이란 게 그 노동 없는 이게 생산으로 가게 됐을 때 이거는 첫 번째는 우리 그 노동위원회의 일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계는 생산성이 AI로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 없으면 수요가 없으면 물건을 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주의 체계는 고도의 실업률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발명돼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AI 시대 때 노동 없는 생산으로 가게 되고 그게 이재명 정부 안에서 원형임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나 어떤 논의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안보 문제 혹은 글로벌 경제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이들의 교육 문제, 교육위에서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교육위에서 하는 거는 교육부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건데, 결국 키워낸다는 거는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사회에 어떻게 구축할 건지의 문제였어요. 사회에서는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좋아져야 사회적 생산이 잘 되니까. 그런데 더 이상 경제나 산업의 생산에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인간이 하는 많은 활동들을 AI가 대체해 버렸을 때, 우리는 아이의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30년, 20년, 10년, 20년 뒤의 문제니까. 도무지 예상되지 않는 문제인데, 우린 그럼 지금 교육이,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냐?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무슨 전공을 선택해야 되냐고?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대학을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 교육위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시간이 많이 됐네. 한 3분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역할들, 우리는 무엇을 설계했냐, 이게 문제들을 막 짚었고, 저는 의정활동을 다른 의원님들만큼 잘하지는, 이게 초짜니까, 초짜 2년밖에 안 된 초선 의원이니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집중을 했고,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AI 관련해서 숙제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AI 산업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잘 하시니까 이 AI 사회전환 문제, 안보전환 문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안이 AI 기본사회라는 전략을 저희 계엄 때, 낮에는 집회하고 밤에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의원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국가의 석학들이랑 논의하면서 만들었고, AI 기본사회는 첫 번째는 기본 정신은, 기본 사회라는 다 아시니까 그걸 AI를 이용해서 강화시킨다는 건데, 만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말했던 노동이나 이 전 세계적인 시스템 전환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글로벌 위기 국가에 있었잖아요. 위기는 단순하게 어떤 충격이 가해진 거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사회가 굉장히 빠르고 불안정하게 변할 때 위기가 옵니다. 전 세계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고, 우리가 어떤 경제체계나 어떤 AI 시대를 맞이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굉장히 빠른 전환, 불안정한 전환, 노동 문제도 실업률이 높아질지 안 높아진다 하더라도 직업들은 전환될 거기 때문에 큰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사회 시스템 강화, 사회 안정망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국가, AI 전환에서 무너지지 않는 국가가 선도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무너질 거니까, 이 전환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벌지를 떠나서 일단 무너지지 않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AI 기본 사회는 반드시 돼야 된다. 의료, 포용적 금융, 복지, 이 부분에는 세부 안들이 사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들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게 AI 기본 사회가 가진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이런 식의 격차들이 만들어졌을 때 한국이 어떻게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시는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 유럽에 있었고, 19세기, 20세기 유럽이 어떻게 세계 주도국가 되는 거를 연구하고 보면서, 한 가지는 세계에서 주도적인, 정말 세계 선도국가가 된다는 거의 의미는 세계를 설계하는 국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100년을 보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도국가, 책임국가 된다는 것은 이 전환기에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가 돼야 됩니다. 혹은 적어도 그 설계하는 몇몇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의 위치가 놀랍도록 유리합니다. 우선은 AI 기본, 경제적인 것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AI 기본 사회에서 그럼 다음 경제 동력이 무엇이 될 건가?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설계해야 될 거냐라는 얘기에서, 저는 AI 시장이, AI 경제가 어디서 만들어질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AI 경제는 두 축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축은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AI 경제 시스템이 어떤 산업이 어떻게 뜰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안정형 고수익 투자는 뭐냐?
AI 사회로 전환이 된다는 걸 전제하고 어쨌든 AI 경제로 된다는 걸 전제하면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은 AI에 대한 과감한 전망 아래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AI가 뭘로 돈을 벌지는 몰라요. 챗GPT나 이게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니까 어떤 걸로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이 AI로 그러니까 시장이 커졌을 때, 경제가 전환됐을 때 메모리 반도체, 엔비디아, 그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이건 우리가 뭐가 AI로 뭐가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프라스트럭처는 필요하잖아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생태계, 우리가 이걸 설계하진 않았지만 이 생태계 한 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당분간은 날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투자금, 공공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는 AI가 어디서 돈을 벌 거냐라고 하면 아마 제조 AI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지컬 AI. 그럼 저는 거기에서 약간은 부정적이에요. 제조 AI가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은 투입 자본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노동자를 대체하고 노동자가 하던 일을 자동화시킴으로써 투입 자본을 낮추는 건데 그건 이미 해봤어요. 현대자동차가 베트남에 공장 만들고 다른 곳에 공장 만들어서 투입 자원들을 노동력들을 더 싼 노동력들을 대체하고 투입 자본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여봤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를 AI로 대체하는 거는 우리 전체 GDP로 보면 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자본은 돈을 더 많이 벌고 기업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노동자들은 돈을 더 많이 못 버니까 전체 GDP는 제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시장은 3차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의료, 교육, 금융 이런 우리 서비스 산업들의 AI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게 피지컬 AI를 이용한 제조 AI보다 전환이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이게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고 시장이 확대되는 곳이 어디냐?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막대한 시장은 이미 형성돼 있으나 공급자가 딸려서 휴먼 인텔리전스가 딸려서 시장이 미충족 시장으로 남아있는 데가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구글이나 이런 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시장이 의료 시장입니다. 의사들은 수출입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막대한 의료 수요는 미충족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근데 공급자만 있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를 받습니다. 생명이 위험한데 집이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막대한 미충족 시장이 남아 있는데 이 시장 규모가 2032년 정도 경에 한 경단이 1경에서 2경 사이 개발도상국만 그 완전히 비어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의료인공지능 플랫폼이 이제 국경을 넘나드니까 이 시장은 사실 가장 막대한 시장을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한국이 어떻게 이 시장에 접근하냐? 기본 사회로 접근을 합니다. 이 시장을 공공시장, 3차 서비스 시장을 결정하는 거는 금융이든 의료든 교육이든 그 국가가 합니다. 근데 그 국가가 개발도상국 식민지를 겪었던 국가가 중국의 기술에 의존할 수 있을까? 무섭잖아요. 우리가 우리 의료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을 일본의 기술에 의존해서 다 바꿀 수 있을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들에 어떻게 보면 의존할 수 있을까? 국가의 공공 시스템이 민간 기업에 의존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건 대통령께서 왜 G7, G20 그리고 UNGA에서 왜 글로벌 AI 기본 사유를 얘기하냐? 우리만 한국만 기본 사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AI를 이용해서 글로벌 AI 기본 사유를 같이 만들자는 아젠다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착한 국가고 민주화된 국가고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니까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 AI 기본 사유 플랫폼을 같이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지필공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AI랑 같이 저기 목포에 1차 의료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인도네시아랑도 같이 쓰고 다른 국가랑 같이 써서 이 AI 경제 사회 시스템 플랫폼을 하나로 묶자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5,200만 명의 데이터에 한계가 있지만 10억 명의 데이터 유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시장은 AI 기본 사회든 어떤 사회든
이제 기본적인 우리 삶의 필수 소셜 시스템으로 왜 AI 전환으로 가게 될 거고 그건 글로벌 사우스에 크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의 그 큰 시장은 지금은 아직도 국가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한 블록을 만들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얘기하고 또 글로벌 AI 허브를 유치하게 된 겁니다. 글로벌 AI 허브는 개발도상국, 글로벌 사우스는 이 공공 서비스 시장, 의료 시스템, 이 모든 게 공공 서비스 시장 시스템인데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누가 결정하냐? 그 국가 주요 부처, 장과 대통령과 유엔 기구들이 협력해서 결정합니다. WHO가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리폼 플랜을 개혁 플랜을 같이 짜줘요. 그런 기술적인 역량들이 없기 때문에 유엔 기구들이 같이 합니다. 근데 글로벌 AI 허브에 저희가 유치한 거는 WHO, UNEP 환경기구, 그리고 UNDP, 유엔 개발 관련 기구들, 유니세프, 국제 이구기구, 유엔 난민기구, ITU, 이 모든 유엔에서 전 세계 주요 공공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기구들의 AI 기능들을 다 한국에 유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구들이 대한민국 안에 특정한 지역에 놓여서 그 전 세계 글로벌 사우스를 전환시킨 노력들을 이 한국 땅 안에서 하게 될 겁니다. 누구랑? 한국의 정부가 파트너가 되고 한국의 그 기업들 혹은 한국의 기업들과 학계가 유치하는 전 세계 싱크탱크들과 협력을 해서 전 세계의 AI 전환들을 끌어나갈 겁니다. 이거는 한국의 글로벌 설계국가, AI 시대의 설계국가 되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산업적으로, AI 산업적으로 한국의 탈출구가 열리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파운데이션 모델, 소브린 AI의 경쟁들은 사실상 한국이 3등 이상을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 산업에서 3등은 선거 3등이랑 똑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AI 전환에서 제3의 섹터를 확보해야 된다. 그 섹터의 확보는 미국 중심의 민간의 경쟁, 혹은 중국이랑 국가 단위의 패권 경쟁, 혹은 소브린 AI처럼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공공지능, AI 기본사에서 만드는 공공지능 형태로 우리는 지능을 공유하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AI 사회 시스템 플랫폼을 같이 깔자.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민주주의 위기, 의료의 격차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국과 함께 새롭게 설계해 나가자. 그리고 일단 여기에 유엔은 동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시 이제 정치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AI에 기본 사회에 대한 과감한 전략과 함께 이거를 유엔 기구 AI 협업에 들어온 ILO 국제 노동기구랑 의논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닥친 이 문제를 유엔의 ILO라는 국제 노동기구와 함께 우리 노동부와 함께 설계해 나가고 질문을 던집니다. 청년들이 본인들이 닥친 문제들에서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기존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가진 질문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안감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답을 내려고 하고 엉뚱한 답을 내고 있는데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이 청년들이 하는 질문들을 과감하게 글로벌 레벨에서 공유하는,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의 의제들을 한국이 끌어가는 모습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만들어져요. 국회에서 세미나 할 때 이제 AI 허브가 들어오면 여기 ILO 관계자들이 여기 있고 여기는 한국 국회의원들, 한국의 기업들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이게 유엔 전체 의제들이 되면 됩니다. 이게 서울 선언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전 세계 AI와 노동 문제에 대한 서울 선언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게 국회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아젠다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질문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설계 국가로 만들어나기 위한 핵심적인 프레임워크들, 이 부분들이 결국 행정부에 이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선출직들, 행정부라기보다 관료들의 역할이 아니고 대통령님 선출직, 국민들이 선출한 분들, 국회의원분들, 국민들이 선출한 분들이잖아요. 오직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선출한 사람만이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책임과 이제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관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감한 시스템 전환들에 대한 문을 AI 시대 때 경제, 안보,
노동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지금 2년 국회 하반기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열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각 상임위별로 AI가 과방위의 문제가 아니고 국방위의 문제고 노동 쪽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모든 곳에 문화 쪽의 문제니까 특히 보건복지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 체계를 각 상임위에서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거를 민주당 안에서 AI 관련된 특별 조직들 위원회들이 구성돼서 각 상임위의 간사분들이 함께 전환하는 노력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은 AI 전환 다음 15년에 이 모든 것들이 전환될 건데 15년간의 AI 전환의 원형을 만드는 거고 이재명 정부가 만든 원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AI 사회는 아예 결정이 돼버릴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AI 사회에 대한 결정은 전 세계 AI 사회에 대한 결정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들은 사실 조금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의원님들과 저희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열심히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차장님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질문 없으신 김정은요. 역시 노동 문제에 민감하시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차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많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 문제가 사실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가 따를 것이고 지금 우리 D3 부채가 사실 굉장히 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요금 체계로 과연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투자 비용을 외부에서 뭐 조달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부펀드라든지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 이익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또 비용 문제가 추가로 붙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지금 있는 부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과연 추가 재원 마련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예. 네, 제가 그 재원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기본 사회 이 전략들을 이제 막 그 계엄이랑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고 나서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이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일단 AI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든 뭐든 이 전환은 뭐 90에서 95% 이상의 재원은 민간 재원으로 이게 민간이 주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공공에서 뭔가를 투자를 해서 뭔가를 살리고 하기에는 이 큰 대전환 시기에 AI에 투자되는 재원, 요구되는 재원 자체가 천문학적인 재원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들 열심히 아껴가지고 정부 재원 아껴서 투자해봤자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건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되게 비슷한 상황인 거고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 민간으로 투자되는 재원들을 어떻게 그 공공 거버넌스 안에 넣을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저기 어디야 블랙락을 가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막대한 수익이 날 거라고 기대하기 조금 전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적어도 수십조에서 100조 이상의 재원들의 투자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까가 전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레리 핑크 회장 만나고 하면서 한국의 AI 전략은 적어도 우리 내수의 AI 데이터 센터 내수를 위한 것들이 아니고 전 세계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장 전환들을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막대한 재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설득이 됐고 그래서 그때 기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레리 핑크가 엄청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레리 핑크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지금 메가 프로젝트 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형 고수익 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다른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인프라를 까는 게 더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파일럿 시범 투자만 20조가 확약이 됐기 때문에 그 본 투자는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 투자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처음에 20조의 투자가 시범 투자 확약됐고 그 투자의 구조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AI 전환을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5조, 15조는 재생에너지 투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되냐? 결국에 물론 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전력들이 필요한 게 맞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AI로 만들어진 서비스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 보통 상품의 가격은 투입된 자본이 가진 가치 대 투입된 노동력의 가치잖아요. 그걸로 상품의 가격들이 자본주의 체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노동이 빠져버려요. 사람이 빠져버려요. 사람이 투입되는 그게 줄어드니까 AI 서비스에서는. 그럼 사람이 빠졌을 때 어떤 가격이 AI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AI 경제에서 상품의 기본적인 가격은 에너지와 자본의 가격이 결정하게 될 거고, 그 말은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 값싸게 저렴하게, 그것도 클린 에너지 기반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결국 AI 시대 때 만든 서비스에 대한 그 경쟁력들은 훨씬 더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AI에 대한 투자의 인프라의 투자의 핵심은 그 전력망, 에너지망에 대한 투자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의 에너지망들을 어떻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의원님들마다 생각은 굉장히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그 재생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낮추고, 근데 재생에너지는 약간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얘기가 많이 갈리겠지만 원자력 같은 다른 형태의 클린 에너지로 보완해 준 형태, 이런 에너지 믹스를 과감하게 넓혀 나가는 게 결국 AI 시대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럼 AI 데이터 센터에 1,000조를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건 저희들의 몫이기도 한데, 1,000조를 반도체 1,000조 이상을 투자하는 건데 이해가 돼요. 우리가 팔면 되니까. 전 세계 AI 생태계가 커지고 반도체 칩은 언제나, 메모리 칩 언제나 필요할 거니까. 데이터 센터를 1,000조를 만든다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처를 확보해야 됩니다. 1,000조의 수요처는, 1,000조를 들여서 만든 데이터 센터의 수요처는 한국 기업들은 택도 없어요. 한국 기업들은 그 안에서 현재 있는 기업들은 얼마 못 쓸 거예요. 지금 있는 수요는 1,000조 투자에 한 100분의 1도 쓸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00조를 투자한다는 거는 전 세계 적어도 10억에서 20억 정도의 AI 유저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 AI 전환의 가장 핵심축인 지식 서비스 산업의 AI 전환에서 이걸 잡아내서 수요를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 돼야 됩니다. 유저를 잡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독파모 얘기하잖아요. 근데 독파모가 사실상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독파모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수요자를 잡고 있으면 브레인은 우리가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우리가 클로드를 쓸지 아니면 오픈AI에서 만든 걸 쓸지 골라 쓰면 돼요. 믹스해서 써도 되고. 그리고 믹스해서 쓸 때 삼성이 하는 브로드컴 반도체 전략처럼 어차피 외국 거를 수입해서 사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력이 프론티어 모델에 대해서 한 90%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독점으로 의존을 하게 되는 거고, 독파모의 역할은 그쪽에서 바가지 안 씌우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 인텔리전스 믹스해서 우리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걸 돌렸을 때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데, AI의 상품의 가격은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하는가에 따라서 가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에너지 재생에너지의 규모를 과감하게 키워야 되고 그 해외에 있는 자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그 공공 거버넌스 안에서 놓아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만드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미중의 경쟁의 제3 섹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국가 주도와 민간 주도 그리고 제3 섹터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중국은 정치가 더 중요하죠. 지금 미국은 경제를 더 중요시 여기고 저기는 선거가 계속 유연하고 이쪽은 4기까지 갈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립되다 보니까 중국도 결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AI 부분도 딥시크나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오픈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주변에서 했었고 요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국을 묶어내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통령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것들 AI를 통한 서비스를 세계가 나누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면은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AI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래서 미국, 유럽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도 있지만 중국 시장으로 갈 거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게 모르게 결국은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다 AI에 관계된 시스템적으로의 결합을 통해서 그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의 강요를 받을 수 있잖아요. 계속 미국에서도 AI 우리 거 써야 돼, 중국서도 우리 같이 하자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최근에 중국에 가서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네, 역시 중국통이신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계엄 때 저희가 막 이 아이디어, 이 전략들이 사실 그 계엄 때 만들어졌던 건데 그때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냐 이걸 계속 알아봤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중국이나 다른 데서 AI 액션 플랜이 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알아보니까 다른 글로벌 파트너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방금 말씀드렸던 전략들을 안 가지고 있는데 가장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이더라고요. 중국이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AI 기술을 그 글로벌 사우스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장시키겠다. 우리 거 써라. 우리는 거기 있는 의료 문제, 재난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근데 하나의 예가 뭐 공개될 수 있으니까 동남아시아의 모 국가의 상원 의원이 그쪽의 정부 수반에 오더를 받고 한국으로 온 적이 있어요. 똑같이 얘기했다면 중국이 AI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국가에 완전 협력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깔아주고 협력을 하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협력을 얘기했는데 그쪽 정부 수반이 AI 협력만 뒤로 싹 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찾아와서 우리 한국이랑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권 국가의 AI의 확장 그리고 그 사회 시스템에 그쪽의 플랫폼이 들어오는 거를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언제? 식민지 시대 때. 19세기, 20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뭐 그런 시스템을 그 국가에 있던 걸 복불하듯이 그 식민지 국가에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셜 플랫폼이 같은 시스템으로 싱크로나이즈가 딱 돼야지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AI로 인한 디지털화들을 그걸로 부릅니다. 신식민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식민지 때 하던 거랑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국 같은 국가가 불리한 면들이 있고 실제 또 하나 불리한 요소는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의 확장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UN 같은 기구도 왜 글로벌 AI 허브가 한국으로 오냐. 중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런 노력을 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으로 오는 것은 다자기구 자체, 다자주의 자체가 미중 갈등 문제, 유럽이랑 이쪽의 갈등, 경쟁 문제들 때문에 중국에 위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의 제 삶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브릿지할 수 있는 국가인과 동시에 글로벌 노스랑 사우스를 브릿지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글로벌 AI 허브라는 유엔에서도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사실 보통 센터 하나 만드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9개의 국제기구가 6개월 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리고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것도 한국에. 그 이유는 한국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가 아까 말했을 때 그 브릿지 국가고 고도로 민주화된 국가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한국이 착한 국가라서 다른 개발도상국이 이런 식의 플랫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거는 우리 기술 쓰라가 아니고 공동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이 전 세계를 다 잡자는 게 아니고 80억 인구 중에 10억, 20억 사이에 유저들을 확보하게 공공 시스템을 설계할 수가 있으면 저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제3의 블록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그 과정에서 중국과 AI를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은 다자주의에서 빠져버렸고 중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계가 있고, 그랬을 때 중국은 또 한국과 똑같이 개발도를 확장하려고 했을 때 미국과 한국은 기술적인 산업적인 협력을 하고 중국과는 전 세계로 넓어져 나가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나가는 것들 협력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이 양쪽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 삶의 길을 만드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